상황에 따라 행동하라. 세계 역사상 유명한 폭군이라면 서양에서는 로마의 네로, 동양에는 음나라의 주왕이 있습니다. 왕조는 기원전 17세기경부터 중국의 중심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 주왕의 시대에 멸망했습니다. 주왕은 역시 역사상 유명한 악녀로 대표되는 미녀 달기를 사랑하여 주지용님에 빠져 밤낮을 술과 노래에 파묻혀 지내면서 정치범을 불태워 죽이는 포락이라는 형을 구원해내는 등 극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충고한 충신을 건육으로 만들어 죽였다고 하니 상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웃나라를 때려눕히고 천하를 차지한 나라가 서쪽의 호족으로 일어난 주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은나라의 주왕에게 토지를 헌납하고 그 대신 포락의 형 폐지하도록 요청하여 천하의 민심을 잡거나 자기가 그 영내에서 선정을 베풀거나 하면서 조용히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가은을 치는 것은 문왕의 아들인 무왕에 대하여서 비로소 행하여졌으며 문왕의 제위 50년은 오로지 대기와 예비에 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주나라가 비장하고 있는 보물에 옥관이라는 명기가 있었습니다. 보옥으로 만든 가늘고 긴 상자와 같은 것으로 그곳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진귀한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주의 문왕에게 은나라의 주왕으로부터 기필코 그 옥판을 양도해달라는 청탁이 전해졌습니다. 전가를 받은 사람은 은나라의 일을 보고 있는 드문 현재로 알려진 교객이었습니다. 문왕은 교객의 고결한 인품의 경의를 표시했기 때문에 후한 대접을 하였으나 문제의 옥판은 양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전래의 보물인 고로 이것만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격은 부득이 귀국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왕은 끝끝내 그것을 단념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비중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재차 옥판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이 인물은 사악한 신하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왕의 악업을 충고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고자질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사람들은 이번에도 문왕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문왕은 이 비중이 찾아오자 깨끗이 승낙하고 옥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자로서 고결한 인물이 오면 주지 않고 평판이 나쁜 인물이 오면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까닭은 교격은 현명하고 비중에게는 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현자가 왕조에서 출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로 비중에게 주었습니다. 교격은 고결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주면 그는 능히 임금의 명령을 완수한 결과로 은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출세하면 은나라는 발전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나라에는 이롭지 못합니다. 한편 비중은 나쁜 인물이기 때문에 내어주어서 임금의 명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득세하면 이윽고 나라는 멸망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물 따위는 이 경우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은 나라가 망하면 언젠가 다시 그 보물은 되찾으면 되니까요. 그 후의 양국 관계는 과연 문왕이 선견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은나라에는 간신들이 득세를 하여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고 주나라가 한번 밀어닥치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고사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성견의 발상은 극히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목전의 손득에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심정의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냉정한 마음이 사태의 주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계와 같은 성질도 변화도 없는 무기물질이 아니고 피가 통하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권모술수적인 예견법에 통하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날을 예견하라. 변화가 격심한 난세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앞을 내다보고 적절한 손을 쓰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7의 강함 나라들이 심한 생존 경쟁을 계속하고 있던 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진, 한, 위, 조, 연의 5개국이 동맹을 맺고 동쪽의 제 나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한 것은 훨씬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초나라입니다. 싸움의 권위에 있던 초로서는 강 건너 불싸움이요 타국끼리의 싸움이니 크게 환영하는 바이었습니다. 초왕을 비롯해서 중신들은 잇따라 들려오는 정보의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소양이라는 고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족이라는 말에 유래가 된 고사가 생기게 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기억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5개국 동맹군이 제나라를 공격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초나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소양의 예견이었습니다. 그 5개국의 중심 세력은 진나라이며 그 진나라가 진정으로 탐을 내고 있는 나라는 인접하고 있는 초나라 땅입니다. 초나라를 노리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소양이 왜 이렇게 예견을 하였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글을 기록한 전국책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 진나라의 수법을 분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이 한 책은 임금을 납득시켜서 곧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그 결과 5개국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방침이 섰으니 그 다음은 분열 공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중에 먼저 위나라로 초점을 두고 초나라의 밀사가 파견되었습니다. 5개국 동맹을 해소시켜준다면 초나라는 귀국에 대해서 다소 도움을 활용해 드리겠습니다. 위나라는 이 말을 믿고 당장의 동맹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국의 위협이 사라지자 초나라는 위나라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어물어물 여우와 너구리의 속임수를 계속했으나 어쨌든 소양 예견은 초나라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앞일을 예견하고 혹은 선취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징조를 포착하라. 애당초 권모술수의 제1보는 앞을 예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으면 대책을 세울 도리가 없습니다. 한때 편찬된 설원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의 설화지배광모라는 제목이 붙은 한 편이 있다는 것은 앞의 서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책에 모아놓은 일화의 대부분은 이를테면 앞을 잘 내다본 현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의에 의하면 권모라고 하는 것은 앞을 예견하는 것이라고까지 논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앞일을 예견하였는가? 그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징조에 의해서 장래를 판단한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개 이를 뚜렷한 형태를 취하기 이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돌연히 일어난 경우에라도 실은 역시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지식이 없었던지에서 보통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이거나 사회현상이거나 혹은 또 자연현상이거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타난 징조는 귀중한 예고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포착해야 합니다. 조라는 한 문자는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생겨난 문자입니다. 즉, 중국의 고대점의 한 가지로 거북의 껍데기를 구워서 길흉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거북의 껍데기의 안쪽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불에 달고 나절을 대면 껍데기의 등판에 금이 생겨납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 기륭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인은 조짐이라는 것을 극히 중요시하고 이것에 의하여 내다보았습니다. 그러한 판단에 의하면 징조 또는 조짐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인 징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징조에서 원인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징조에서 원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명백해지면 다음에는 거기에서 새로 출발을 해서 원인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나라 조왕에 얽힌 일화입니다. 은나라의 조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중신은 기자는 천하의 화를 예지했습니다. 단지 이 정도의 짧은 얘기지만 매우 함축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후 천하는 혼란에 빠지고 은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상하의 젓가락과 천하의 화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고서 한 비절한 책에 의하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게 되면 음식을 만드는 그릇도 옥석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옥으로 만든 집기와 상하의 젓가락을 사용하면 음식은 콩이나 야채를 먹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니 코끼리의 고기, 표범의 창자 등 진미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있는 옷도 사는 집도 지금까지와 같은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비단 옷에다 궁전을 살게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재물을 다 모아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견에는 다소 바람이 불어도 통을 만드는 장사는 돈벌이가 된다는 식의 비약적 논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는 일견 사소한 현상에서 숨겨진 본질을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성인은 티끌을 보고 낡은 것을 알게 되고 끝을 보고서 그 종말을 알았습니다. 성인은 희미한 징조를 보고 뚜렷한 모습을 알았고 극히 사소한 실마리를 보고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징조 원인을 보고 결과 예측라는 방식이 특히 유효한 것은 인간의 심리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의 심리에 근거하는 행동은 징조 원인에서 결과의 추측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변을 조사하라. 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경험과 육감이 중요합니다. 그 판단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이 판단법에 약점과 묘미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수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한 가지는 이변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근소한 부자연함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징조는 말하자면 변화가 있다는 신호이며 그 작은 전제입니다. 그 근원을 파헤쳐서 확대하면 변화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실력자 지백은 한이와의 동맹군을 지휘하고 조나라로 침입하여 진양성을 물로 함몰시키는 공격을 취했습니다. 성은 곧 수용할 것 같이 되었으며 항복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배의 한 부하가 주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동맹군의 한나라와 위나라가 배반할 것 같습니다. 지백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물었더니 그 사나이는 말했습니다. 적이 낙성 직전에 있음에도 한과 위나라의 임금은 기뻐하기는커녕 어딘가 개운치 않은 얼굴입니다. 이것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다음날 지백은 한과 위나라의 임금에게 추궁하였습니다. 귀공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조나라를 이겨서 그 땅을 셋으로 나누려는 막판에 어찌 우리가 배반을 하겠소? 그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중상모략일 것이오. 지백은 그 말을 믿고 그 부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기밀을 알아챈 부하는 재빨리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한나라와 위나라는 과연 지백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통상의 상태 같으면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무엇인가 이상한 조짐을 보게 됩니다. 마치 땅 표면의 희미한 변화를 알아보고 광맥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동요는 어떤 형태로든지 겉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숨기고 있는 것만큼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백이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기권을 당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이웃의 대국인 진나라에서 보물의 선물이 왔습니다. 우리 진나라는 위나라의 임금에게 경의를 표하고 우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두의 말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 전조로서 우선 보물을 지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납하여 주십시오. 위나라의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을 모아놓고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위나라는 소국이고 진나라는 국력도 국토의 크기도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예의를 갖추어 선물을 보내왔으니 기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신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축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문자라고 하는 가시는 축하는커녕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선물을 보내고 공적이 없는데 상을 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화근의 징조이옵니다. 진과 위나라와의 힘의 관계를 말하면 이쪽에서 예물을 올려야 할 것을 저쪽에서 보내왔습니다. 이것은 안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지당한 말이요. 위나라는 곧 국경을 견고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실은 이 선물은 진나라의 지백의 모략이었습니다. 지백은 먼저 보물을 선사하여 안심을 시켜놓고 이어서 군마를 선물로 가장시켜 보내면서 일거에 위나라를 침략하려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부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은 역시 문제지만 어쨌든 부자연한 일이 있으면 경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사족이 되었으나 징조에 의하여 변화를 볼 경우에 주의를 환기할 문제는 장기의 변화와 단기의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의 날씨가 어떤가를 볼 경우에 징조와 한 해의 기상을 볼 때의 조짐은 스스로 다를 것입니다. 하늘의 한 구석이 갑자기 흐려서
비구름이 몰릴 때는 곧 비가 올 것이라는 조짐은 그렇다고 그 때문에 한 해 동안 내처 비가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예견을 하려고 할 때는 그나름의 조짐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판별하는 것은 본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면적 사고와 선수 필승법. 이상에서 보았듯이 조금이라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징조를 알 수가 있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군. 무슨 까닭일까? 라고 실마리를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변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모설수의 인사들은 매우 독특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곧 음성적인 방법으로 보는 수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역설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어쨌든 뒤집어 놓고 보는 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초나라 장왕은 진이라는 소국을 공박하려고 첩자를 파견하여 그 국정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드디어 첩자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진을 공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성벽은 높고 무릉덩이는 깊고 방비는 엄중합니다. 게다가 전쟁의 형식과 마구풀은 충분히 저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왕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나라를 칠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이옵니까? 진에게 멸망의 징조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모르겠는가? 진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싸움의 양말을 그렇게 쌓아놓았다고 한다면 필경연공을 마구 거두어들여서 백성은 임금을 원망하고 있을 걸세. 또 그 나라에서 성벽을 높이 쌓고 물길을 깊이 팠다면 필경 많은 백성의 노력으로 심한 불평과 모두 피로에 지쳐 있을 것이다. 과연 장왕은 군사를 발동하여 진나라를 쳐부수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중국인은 일면적으로는 사물을 보지 않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는 양면적 사고법을 취했습니다. 더구나 양도 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변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예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요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견을 합니다. 만약 현상이 만족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고 생각하고 평지에는 깎아 세운 산을 생각하고 안정되었을 경우에는 뒤집혔을 경우를 생각하고 굽어 있으면 바른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에서든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표면에는 반드시 이면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쉽사리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미리부터 생각하고 그 대책을 세워둡니다. 일면적인 더구나 고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러한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초나라가 오군과 불과 30리를 사이하고 서로 대진하였을 때의 일입니다. 계속 내린 비로 적과 적이 편 양쪽이 모두 이용을 할 수가 없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10일째의 밤이 되자 겨우 나르게 이고 별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록 담당관인 기상이 초나라의 장군에게 말하였습니다. 비가 열흘이나 계속하고 동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적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경 5군은 야습을 합니다. 해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대열을 정비하고 있으니 과연 5군이 치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초군의 방비를 보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기상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추격을 해야 합니다. 적은 왕복 80리로 아마 쉬거나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쪽은 30리를 달리면 족합니다. 피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군은 5군을 추격하여 이를 격퇴했습니다. 인생의 뜻을 깨달은 달통한 사람. 이양면적 사고법은 단기적인 예견보다도 장기적인 선견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음과 양의 변화는 길고 곡선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이라는 개별 단위로 앞을 내다볼 경우는 낱낱의 조각보다 같은 일시적인 조짐에 현혹되지 말고 화복은 꼬아놓은 쐐기와 같다는 사고방식으로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화는 복이 되고 복은 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극히 개성적인 많은 인물이 활약하고 있었으나 월나라의 범여 같은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는 인생의 앞을 간파한 달통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월나라 임금 구천을 보좌하여
숙적인 오나라를 멸망시킨 명신입니다. 그는 20수년의 갓난 신고를 이기고 임금인 구천이 천하 제패의 야망을 달성하고 패자가 되었을 적에 그 자신도 상장군으로 임명되지만 고국으로 계산하자 곧 스스로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고래로 재물과 명예를 탐내어 그 한계를 모르고 헛되어 목숨을 잃어버린 인물은 한량이 없습니다. 특히 창업기에는 주종이 일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다가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친 후에는 다시 서로 세다툼으로 상해하게 되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범녀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직한 후에 바닷길로 제 나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산동성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을 바꾸고 농경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는 거액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평판이 쇠나라의 서울에까지 전해지자 그에게 재상으로 취임하라는 간청이 왔습니다. 명예는 화의 근본이며 오랫동안 존명을 받는 것은 불쌍하다. 고하여 이번에는 재산을 친구와 마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특히 중요한 제보만을 챙겨서 몰래 제 나라를 탈출하여 버렸습니다. 도나라로 이주한 범리는 재차 이름을 바꾸어서 농경 과목축 그 밖의 무역 따위에도 손을 대고 다시 거액의 돈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펼쳐지면 그때는 또 그만두고 성공을 하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마다 거듭되는 변신술은 화와 복을 투시하고 있는 인생을 깨달은 달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범례와 같은 예견이나 세상을 보는 선견지명은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국가와 사회의 사정에 따라 생각할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에서 너무 앞을 예견하려다가 오히려 당장의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다소 둔한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일하다 보면 큰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무턱대고 돌진하는 편이 괴로워하거나 전후좌우의 눈치를 맞추는 것보다는 과감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각기의 성격이나 기호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